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자는 나카타키 아키히로,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 연극과에서 영화사를 전공했다. 1983년에 자명종 시계의 꿈을 발표하고 23살의 나이로 작가로 데뷔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가 되면 행운과 불운이 모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불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마침 당신은 불운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더욱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 둘, 그래도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중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를 목표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 목표를 하면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설레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게 되죠.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일이라도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서 웃고 싶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니까요. 불행해 보이거나 불만이 가득한 사람, 남을 원망하거나 비장한 느낌을 내뿜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면 자신도 마이너스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먹은 음식도 나름대로 맛있군. 이렇게 여기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음식점 직원은 물론이고 같이 식사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이윽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즐겁다라고 주변에서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 만하다라고 자기의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80대가 될 때까지 남은 30년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의 절정기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다음 시기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만의 철학도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단거리 주자였다면 50대에는 장거리 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원에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부터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매일 수많은 사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추월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발끈해서 속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선수들은 절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방긋이 웃으면서 예, 먼저 가시죠 하고 말한 뒤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좌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회사에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관계사로 보내거나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작은 지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유배 같은 형태로 회사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해고할 수도 있고 구조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봉이나 좌천으로 끝난 것이니까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느끼면 자신과 경영자 사이에 마음의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해고하지 않고 걷어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불평을 하거나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더욱 괴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회사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일단 자신을 걷어줘서 고맙다라고 여기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리막길을 즐겁게 내려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우연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연히 벌어진 상황을 싫어합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행을 할 때도 항상 일정대로 행동합니다. 주머니에는 일정표가 들어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보면서 분석합니다. 이제 몇 분 남았어. 여기에서는 몇 분까지 있어야 돼. 좋아. 이 페이스대로 가면 그것도 볼 수 있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표입니다. 보통이라면 2군데를 가지만 이 일정표대로라면 4군데를 갈 수가 있어. 그러고는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이 늦게 나온 순간 모든 일정이 물거품으로 변합니다. 또한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여기에서 쉬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잖아. 정 쉬고 싶으면 넌 따로 행동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에서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짭니다. 이 꽃밭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부모님께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느긋하게 쉬고 싶구나. 내일 아침은 늦게까지 푹 자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발끈하면서 토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 일정은 어떡하라고요? 나도 이제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서는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여행에서는 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짜놓은 일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짜놓은 일정은 좀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밤새워서 일정을 짰는데,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이런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체험은 지금 당장 할 수 없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난이도가 높은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즐겁고 심오한 체험이 됩니다. 즐거움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깊이와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50대는 깊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크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크기에 집착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지만 깊이에 집착하면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간단한 체험이 아니라 어려운 체험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재미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이 너무 단조롭거나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대형 슈퍼마켓 식품 코너에 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남성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는 허브를 조금 넣으면 풍미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이 음식에는 월계수 잎을 조금 넣는 게 좋겠군. 대부분 이렇게 취미로 요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요리를 하는 여성들은 향신료까지 일일이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취미로 요리를 하는 남성들은 어떤 향신료를 사용할지 느긋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걸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은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연령이 크게 차이가 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의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라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 시점에서 이미 보답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괜히 손해만 봤다든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보답받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위선인지 아닌지의 갈림길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답을 받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는 위선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이미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올라간다라는 예상치 못한 값진 보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껏 자리를 양보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 기껏 할머니 짐을 선반에 올려주었는데 기차 승무원이 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긍정감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자기 긍정감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도 신은 확실하게 보고 있으므로 어딘가에서 행운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연설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말할 일이 적어서입니다.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말하는 쪽에 있으면 이야깃거리가 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듣는 편으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야깃거리도 늘어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도 그건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저 이 사람은 입만 떼면 똑같은 말을 늘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적당히 맞장구를 칠 따름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군. 하지만 실은 부하 직원들이 평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이 사람은 새로운 일도, 새로운 경험도 하지 않는군. 나는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존경의 마음을 거둘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행운도 거머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행복과 행운. 이 둘의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행운을 바라는 것이고, 아직 행운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결과가 행운이고, 도중의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때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사러 간 사람은 업체에서 내일 배송해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자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도 그 상자를 든 채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은 어떤 책을 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즐거운 때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순간 이미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들뜨는 것은 여권을 받을 때입니다. 여행 가는 날짜는 한참 남았는데 여권을 받는 순간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죠.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의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악착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고회사에 다닐 때 외국에 가서도 일본 음식을 먹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해외 촬영을 자주 가는 선배였는데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외국이 낯설고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안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멋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외국에 갈 때 일정을 빽빽하게 짜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가서 모든 홀을 다 돌자. 오후에는 이것저것 체험을 즐기면서 중간에 쇼핑하고 밤에는 마술 쇼를 보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빽빽하게 짜지 않으면 여행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온종일 풀사이드에서 책을 읽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 기껏 외국까지 가서 책을 읽다니.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하지만 외국에 가서도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따뜻한 햇볕을 쬐이는 동안,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동안, 머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체험하면 처음 하는 일에만 눈길이 가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해변에 앉아서 역사 소설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울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염세주의자였던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깊숙이 빠져듭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를 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사이에 붓다를 보면서 불현듯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처럼 50대에는 조금은 색다른 곳에서 평소와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읽는 장소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의 연세는 대부분 80대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부고와 마주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비롯해 장례식장을 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50대가 맞이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40대에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일이 중심이었지만 50대에는 부모님의 죽음과 마주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신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죽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미리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조 부모님의 죽음이나 상사의 죽음, 친구 부모님의 죽음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지만 그것과 부모님의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화장터에서 부모님의 뼈를 추스를 때면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더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50대의 자신만의 삶과 죽음에 관한 태도인 생사를 확립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서 삶과 죽음에 관해 고민하게 됩니다. 생사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립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생사관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문화에는 생사관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생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50대를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50대를 즐겁게 살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인생이 즐겁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더구나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많아서 90%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꽝이 없는 제비뽑기처럼 긴장감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는 되도록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앞의 결과는 인생에 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체험량을 많이 늘려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다음 체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체험량이 적은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동시에 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A는 여러 종류를 심었고 B는 한 종류밖에 심지 않았습니다. A는 매일 여러 채소를 돌봐야 하는 만큼 한 채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 채소밖에 심지 않은 B는 매일 그것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싹이 나오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이 머리끝까지 솟구칩니다. 왜 싹이 나오지 않지? 혹시 안에서 썩는 거 아니야? 한번 파볼까?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씨앗 가게에 가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아요. 혹시 썩은 씨앗 아닌가요? 반면에 A처럼 여러 종류의 채소를 돌보고 있으면 재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싹이 나왔어. 저기에도 싹이 나오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50대 이후에 어떻게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입니다. 저자는 나카타키 아키히로,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 연극과에서 영화사를 전공했다. 1983년에 자명종 시계의 꿈을 발표하고 23살의 나이로 작가로 데뷔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가 되면 행운과 불운이 모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불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마침 당신은 불운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더욱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 둘, 그래도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중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를 목표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 목표를 하면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설레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게 되죠.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일라도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서 웃고 싶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니까요. 불행해 보이거나 불만이 가득한 사람, 남을 원망하거나 비장한 느낌을 내뿜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면 자신도 마이너스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먹은 음식도 나름대로 맛있군. 이렇게 여기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음식점 직원은 물론이고 같이 식사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이윽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즐겁다라고 주변에서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 만하다라고 자기의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80대가 될 때까지 남은 30년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의 절정기를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어떻게 하면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다음 시기를 멋지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만의 철학도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단거리 주자였다면 50대에는 장거리 주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원에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부터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매일 수많은 사람이 달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추월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발끈해서 속도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선수들은 절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방긋이 웃으면서 예, 먼저 가시죠 하고 말한 뒤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회사에서는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좌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회사에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관계사로 보내거나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작은 지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유배 같은 형태로 회사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해고할 수도 있고 구조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봉이나 좌천으로 끝난 것이니까요.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느끼면 자신과 경영자 사이에 마음의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해고하지 않고 걷어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불평을 하거나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더욱 괴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회사에서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일단 자신을 걷어줘서 고맙다라고 여기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리막길을 즐겁게 내려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우연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연히 벌어진 상황을 싫어합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행을 할 때도 항상 일정대로 행동합니다. 주머니에는 일정표가 들어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보면서 분석합니다. 이제 몇 분 남았어. 여기에서는 몇 분까지 있어야 돼. 좋아. 이 페이스대로 가면 그것도 볼 수 있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표입니다. 보통이라면 2군데를 가지만 이 일정표대로라면 4군데를 갈 수가 있어. 그러고는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이 늦게 나온 순간 모든 일정이 물거품으로 변합니다. 또한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여기에서 쉬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잖아. 정 쉬고 싶으면 넌 따로 행동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에서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짭니다. 이 꽃밭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부모님께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느긋하게 쉬고 싶구나. 내일 아침은 늦게까지 푹 자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발끈하면서 토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 일정은 어떡하라고요? 나도 이제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서는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여행에서는 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짜놓은 일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짜놓은 일정은 좀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밤새워서 일정을 짰는데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 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이런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체험은 지금 당장 할 수 없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난이도가 높은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즐겁고 심오한 체험이 됩니다. 즐거움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깊이와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50대는 깊이보다는 눈에 보이는 크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크기에 집착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지만 깊이에 집착하면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간단한 체험이 아니라 어려운 체험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재미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이 너무 단조롭거나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대형 슈퍼마켓 식품 코너에 가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남성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는 허브를 조금 넣으면 풍미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이 음식에는 월계수 잎을 조금 넣는 게 좋겠군. 대부분 이렇게 취미로 요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의무적으로 요리를 하는 여성들은 향신료까지 일일이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취미로 요리를 하는 남성들은 어떤 향신료를 사용할지 느긋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걸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은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연령이 크게 차이가 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의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라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 시점에서 이미 보답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괜히 손해만 봤다든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보답받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위선인지 아닌지의 갈림길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답을 받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는 위선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이미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올라간다라는 예상치 못한 값진 보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껏 자리를 양보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 기껏 할머니 짐을 선반에 올려주었는데 기차 승무원이 보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긍정감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일을 했을 때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자기 긍정감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아도 신은 확실하게 보고 있으므로 어딘가에서 행운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연설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말할 일이 적어서입니다.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말하는 쪽에 있으면 이야깃거리가 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듣는 편으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야깃거리도 늘어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도 그건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저 이 사람은 입만 떼면 똑같은 말을 늘어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적당히 맞장구를 칠 따름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군. 하지만 실은 부하 직원들이 평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이 사람은 새로운 일도, 새로운 경험도 하지 않는군. 나는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존경의 마음을 거둘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행운도 거머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행복과 행운, 이 둘의 뜻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행운을 바라는 것이고, 아직 행운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결과가 행운이고, 도중의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때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사러 간 사람은 업체에서 내일 배송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상자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도 그 상자를 든 채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즐겁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가장 즐거운 것은 어떤 책을 볼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즉, 가장 즐거운 때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순간 이미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씁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들뜨는 것은 여권을 받을 때입니다. 여행 가는 날짜는 한참 남았는데 여권을 받는 순간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더라도 이후의 즐거움을 상상하면 굉장히 흥분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체험이죠. 또한 행복의 절정은 도달점의 상당히 앞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험, 즉 행복과 결과는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여행지에서 악착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고회사에 다닐 때 외국에 가서도 일본 음식을 먹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해외 촬영을 자주 가는 선배였는데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외국이 낯설고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안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평소처럼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멋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외국에 갈 때 일정을 빽빽하게 짜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가서 모든 홀을 다 돌자. 오후에는 이것저것 체험을 즐기면서 중간에 쇼핑하고 밤에는 마술 쇼를 보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빽빽하게 짜지 않으면 여행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온종일 풀사이드에서 책을 읽었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외국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 기껏 외국까지 가서 책을 읽다니.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하지만 외국에 가서도 평소처럼 행동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동안, 따뜻한 햇볕을 쬐이는 동안,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동안, 머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체험하면 처음 하는 일에만 눈길이 가서 오히려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해변에 앉아서 역사 소설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울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염세주의자였던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깊숙이 빠져듭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를 보는 것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사이에 붓다를 보면서 불현듯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처럼 50대에는 조금은 색다른 곳에서 평소와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책이라도 읽는 장소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가끔 떠올려 봅니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의 연세는 대부분 80대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부고와 마주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비롯해 장례식장을 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50대가 맞이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40대에는 늙어가는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일이 중심이었지만 50대에는 부모님의 죽음과 마주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정신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죽음과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미리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조 부모님의 죽음이나 상사의 죽음, 친구 부모님의 죽음 등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지만 그것과 부모님의 죽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가도 화장터에서 부모님의 뼈를 추스를 때면 죽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더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서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50대의 자신만의 삶과 죽음에 관한 태도인 생사를 확립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서 삶과 죽음에 관해 고민하게 됩니다. 생사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립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생사관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의 문화에는 생사관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생사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50대를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50대를 즐겁게 살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인생이 즐겁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인생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더구나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지 않는 것이 많아서 90%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꽝이 없는 제비뽑기처럼 긴장감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을 즐기기 위해서는 되도록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앞의 결과는 인생에 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대부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어떨까요? 체험량을 많이 늘려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다음 체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체험량이 적은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동시에 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A는 여러 종류를 심었고 B는 한 종류밖에 심지 않았습니다. A는 매일 여러 채소를 돌봐야 하는 만큼 한 채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편 한 채소밖에 심지 않은 B는 매일 그것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싹이 나오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이 머리끝까지 솟구칩니다. 왜 싹이 나오지 않지? 혹시 안에서 썩는 거 아니야? 한번 파볼까?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씨앗 가게에 가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오지 않아요. 혹시 썩은 씨앗 아닌가요? 반면에 A처럼 여러 종류의 채소를 돌보고 있으면 재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싹이 나왔어. 저기에도 싹이 나오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50대 이후에 어떻게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